안녕하세요. 그 동구 인문학 전체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앞에 이렇게 딱딱한 강의 앞에 국악 연주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참 차분한 노래인데 죄송하게도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강할 내용을 제목을 단군 조선의 실존 가능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요하문명의 발견과 동북아 상고사에 대한 재편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하문명이라는 단어도 생소하죠, 그죠?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뭐 유튜브 강좌나 이런 걸 제 거를 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정상적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박사 논문을 받았어도 요하문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하문명이라는 명명 자체가 95년에 이루어집니다. 최초로. 그 전에는 여러분들 뭐 황하문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하문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95년에 중국의 곽대순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당당하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을 보면 이제부터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여지껏 20년 가까이,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20년 넘게 연구하고 있지만 이 요하문명의 이런 핵심적인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의 고대사, 상고사, 특히 고조선 그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시간이죠? 한 시간이 사실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내용은 이렇게 그 새로운 지평을 제가 6가지 정도의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아웃을 받으셨을 테니까 그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가서 상기하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도 대부분의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화, 철학,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동북아시아를 보던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냐면 동북아시아의 모든 어떤 문화건, 철학건, 종교건 무슨 모든 그 기원은 황하 문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황하 문명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이렇게 설명하던 그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은 그걸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기원전 2333년으로 비정하고 있는 단군 조선이 실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 슬픈 일이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과거의 역사나 현재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전쟁의 침략 명분은 대부분은 역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목적이나 원인은 뭐 무슨 뭐 우리도 지금도 신문에서 나오잖아요. 나토가 너무 동진해가지고 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면 실질적으로 허위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땅을 침범할 때는 그 땅이 내 거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푸틴도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푸틴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옛날부터 러시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구려 배우지만 사실은 고구려의 정식 나라 이름은 고구리로 읽어야 됩니다. 려자는 사전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강의자전부터 국가 이름으로 읽을 때는 리로 읽는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아직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길수 선생님이 많은 작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자, 수양제가 고구리를 침범할 때도 명분이 그겁니다. 한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군현을 설치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얘만 그런 거야? 자, 당태종이 고구리를 침범할 때도 명분이 똑같았어요. 고구리는 본래 차이나 영토다 이게. 다 보십시오. 거기 다 중국에서 진화해서 군현을 설치한 곳이고 그래서 침범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뜬금없이 왜 제가 이걸 가져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한국인이라면.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둘이 회담을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트럼프가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데 한반도는 남한 말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not north, 북한만이 아니다 이게요. all 코리아 전체. 북한만이 아니라 코리아 전체가 옛날부터 중국 땅이래더라. 그걸 기자들한테 발설을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진핑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시진핑만 이렇게 한국 역사는 중국사의 일부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억이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배웁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조선부터 우리는 전부 다 중국사로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본에서 뭐 독도 문제 한마디 하면 온 나라 신문이 난리가 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떠들죠.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나라가 돼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몽골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국인들에게 제가 특강을 많이 합니다. 특강 가서 그렇게 물어봐요. 징기스칸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99.99%가 다 몽골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중국 15억 인구에게 물어보면요 200%가 다 중국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징기스칸이 몽골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원나라가 어느 나라 역사냐 그러면 중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왜 학교에서 그렇게 당송 원명청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몽골이 유엔에 가입된 독립된 국가인데 현재도 실존하고 있는 국가인데 그 국가가 살아있는데 없어졌으면 당연히 중국사 일부가 됐겠지만 그 국가가 독립국가로 살아있고 유엔에 가입되어 있어요. 중국과 동등한 지위로. 그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중국사로 지금 표기해요. 저는 몽골에도 발표하러 많이 갑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여러 차례 발표도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많고. 부글부글 끓죠. 아무 얘기 못합니다. 몽골의 역사 교과서에는 당연히 그건 다 몽골사로 되어 있죠. 울란바토르에 가면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찬란한 역사가 다 몽골사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 말 못합니다. 슬프죠. 이제 더 슬픈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시진핑은 시도 때도 없이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강조합니다. 여러 차례. 그러니까 최근에 강조한 걸 제가 그 스크랩을 했어요. 근데 뭐 천천히 보면 알겠지만은 근데 역사 연구를 하고 역사 교육을 시키자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이 맥락에 써 있어요. 신문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 목표가 다민족의 통합과 중화민족의 대통합,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역사를 아니 역사 연구한다고 그 자기네 민족이 부흥을 합니까? 그럴 때이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라는 걸까? 놀라운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중국의 백과사전이나 역사 교과서에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리, 발해의 역사가 전부 중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중국사로 되어 있어요. 아무도 안 떠들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아무도 안 떠듭니다. 몽골 역사학자들 아무도 안 뜹니다. 만만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뭐 독도가 우리 땅에서 그러면 막 뭐 단지하고 막 난리 나죠. 뭐 합니까? 우리 뭐 수천 년의 역사를 다 뺏어갔는데. 지금 중국에서 한반도 역사로 인정하는 거는 삼한시대 이후입니다. 삼한시대 이후도 완전히 독립된 한국사가 아니라 반식민지, 번속국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이 고조선 뭐 부여나 고구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그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만 좀 더 집중을 하면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을 한국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학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해놨어요. 옛날에는 했다고 건국했다고 한다 이렇게 간접 합법으로 하다가 바뀌었어요.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도 지금 주류 학계에서는 단군 고조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몇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대 학파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건 뭐 중국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백과사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중국에는 백과사전이 이거밖에 없어요. 포탈의 백과사전 모두 바이두예요. 바이두. 그러니까 중국어로 바이두인데 백도 백과라고 우리나라 그 네이버나 다음을 합친 것만큼 큰 그 아주 핵심적인 포탈이 있는데 그게 백두, 바이두라는 그 포탈이에요. 네이버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잖아요. 중국에 있는 15 가까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쓰는 모든 전 세계 화교들이 다 이걸 검색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거의 국가의 입장에 이거는 아무나 임의로 고칠 수도 없어요. 내용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고조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본문이고 여러분들 뭐 본문 읽을 수 있는 사람 읽으시고 제가 친절히 번역을 해놨죠. 자, 보세요.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백과사전에. 자, 고조선은 한무제 한사군 설치 이전에 현재의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었다. 고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어. 옛날에는 요소 지역에 있었다, 뭐 고죽국 지역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통용됐어요. 근데 지금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반도 북부에 건설돼 있어. 그리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으로 이어진 중국의 제후국이고 번속국을 가리킨다. 독립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백과사전을 쓰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주의할 점은 써놨어요.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문화적으로든 혈연적인 속성으로든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북한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다. 백과사전 이렇게 써놨어. 너네 혹시 이거 읽고 고조선 그러니까 한국을 혹시 생각하냐? 주의해라. 이거는 한국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백과전에 써 있어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덧붙인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날 그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국가국의 역사가 아니고 고대 진화 중국의 지방 정권에 속한다. 중국이 지방 정권이다 이게. 중앙 정부에 예속돼 있는 지방 정권. 그러니까 중국사지. 그러니까 현재의 북한이나 남한에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한 단군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그러고 있다. 웃기는 얘기다 그런 얘기. 이게 중국의 백과사전. 여러분 보실래요? 이 번호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자, 주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고조선을 건국한 주요 민족이 첫 바다가 화하족입니다. 화하족과 부여족. 이건 다 중화민족의 일부입니다. 중화민족의 코어 민족이 바로 화하족이에요. 중화라는 말이 화족에서 나온 거예요.
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르쳐요. 15억 인구를. 처음 알았죠, 여러분들. 지금 와서. 근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죠? 역사학자들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다민족 국가라는 얘기할 때 할 테니까. 하여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많아도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여러분들 중국이 동북아 고대사 전체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다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자, 제가 동북사지라고 동북공정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동북공정 끝나고 나서 동북공정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학술지를 만듭니다. 동북사지라는 걸. 거기에 그리고 2004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2017년에 스스로 폐간호에 이제 목적을 완성했으니 거기에 고조선에 대한 논문이 전체를 제가 상세 분석했는데 9편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 9편의 논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화 시절부터 이건 뭐 상세한 여러분한테는 상세한 게 필요 없어요. 하여간 신화 시절부터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양시 전후기라고 들어봤나?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황제라는 중국의 조상이라는 황제의 손잡벌 되는 사람인데 그 고양시 전국 시대에 이미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그 근거가 뭔지 전부 산해경이에요. 한국 사람이 산해경 가지고 만약에 굴지의 역사학자가 논문을 쓰면 학술지에 실어주지도 않아요. 역사를 신화화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중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런 논문들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웃기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 상세한 거는 한번 나중에 천천히 시간 관계에서 제가 이걸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얘기에는 제가 지금 고조선부터 고구리까지 전부 중국사가 되어 있다는 그거를 최근에 동북공정 백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표를 했어요. 저자가 저를 포함해서 물론 서길수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6명이서 그 분야별로 저는 이제 고조선 쪽을 맡았었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중국이 어떻게 역사를 침탈했는지를 너무너무 상세하게 900쪽 가까이 되는 898쪽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따만한 책인데 이거 3월 1일 날 한 2달 됐나요 이제? 2달도 아직 안 됐죠. 한 달 좀 전에 출간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를 900쪽짜리를 책으로 내면 올 칼라입니다. 이걸 내면은 누가 사 읽느냐 이게 역사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 다 포기하고 100원에 팔아 100원 900쪽짜리 프린트 책을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도 우리가 스스로 부담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 책으로 900쪽을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0,000부 이렇게는 못 찍고 책으로 찍는 거는 500부만 찍어서 다 나눠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북 전자책 있죠? 파일로 하는 것도 1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그냥 우리가 100원은 그냥 쓸 테니까 누구든지 퍼가십시오 하고 다 오픈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어요. 그냥 무료로 PDF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올 칼라입니다. 많은 분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고조선 파트의 많은 부분이 오버랩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저작권 다 퍼가라. 누구든지 퍼가. 판권 인쇄에다 써놨어요. 누구든지 퍼가십시오. 이렇게. 그 대신에 누가 썼는지 인용을 정확히 알아요. 자,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조선을 전부 다 중국의 역사로 즉 진화의 역사로 가져갈 수 있는 역사 기술의 이론적인 프레임이 있어요. 이론적인 틀이 있다고.
중국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옛날부터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분열을 방지하는 게 황제가 된 자의 아주 급선무 중에 하나예요. 분열 방지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6개 민족이 뭉쳐 있으니까 우리는 민족주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뭉치자 그런 게 국가 전체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데올로기 역할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저놈은 민족주의다 그러면 56개로 찢어지자는 얘기 아니에요. 민족끼리 뭉치자 그러면은 56개로 찢어지자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민족주의라는 말이 굉장한 비난하는 용어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놈은. 민족끼리 단합하면 중국을 56개로 찢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거기서 애국주의라는 걸 써요. 애국주의, 국가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무지 고민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중국을 건설하고 나서 공산혁명으로 신중국이 건설되잖아요. 신중국 건설 이후에 30년, 40년 동안 대토론을 합니다. 그 역사 기술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담기양이라는 분인데, 뭐 그 사람 무지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한 10년 단위로 한 3차례 대토론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론으로 완성한 역사 기술 방법론이 뭐냐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개념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 여러분들도 우리 신문에 하도 나와서 중화민족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하죠. 중화민족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중화민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 그래서 이 좀 이따 얘기해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론적 프레임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물론 뭐 상세하게 얘기하면 길지만 간단하게 통일적 다민족 국가는 이게 어렵게 역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틀이 뭐냐면,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56개의 민족이 하나의 중화민족으로 통일되어 구성된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통일된 국가다 이게. 다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된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56개 민족의 모든 과거나 현재의 역사는 전부 다 중국사, 진화사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 56개 민족이 누가 들어가요? 조선족, 몽골족, 거란 뭐 다 들어가죠? 당연히 다 들어가죠. 그거 다 중국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준이 어디냐? 땅덩어리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중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역사적 땅의 기준이 있어요. 그 땅은 1840년대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구 열강에 막 뺏기잖아요. 그죠? 그 뺏기기 이전에 청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의 땅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담기양이 그린 청나라 지도인데 요 빨간색이 지금 역사상 중국이라는 개념, 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서 역사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중화민족이고 그게 소수민족으로 어떻게 분리든 간에 다 중화민족화됐다 그랬잖아요. 중화민족의 그들의 역사는 전부 친화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 해놓은 거는 별은 아니고 이건 뭐 폭탄 터진 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동북공영처럼 역사 분쟁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저런 황당한 이론을 꺼내니까 우리만 동북공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중국과 역사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곳에서 다 전쟁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연대해야 됩니다. 그 이론을 깨려면. 우리끼리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통일적 다민족론의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단독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비판을 했어요. 자,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은 학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56개 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한족부터 뭐 위구르족, 뭐 티베트 쪽 많잖아요. 그걸 다 묶어서 또 민족을 만들 수 있어요? 민족을 묶어서 민족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개념적인 오류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는 100개가 넘는 민족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안 온 민족이 없잖아요, 그죠? 100개가 넘는 민족을 다 합쳐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사람들 다 뭉쳐서 미국 민족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민족이란 말 들어봤어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있죠. 근데 미국 민족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미국인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이 있는 거지. 중국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위구르나 저쪽 내려가 봤어요? 운남 같은데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위구르족 여러분들 신문에 요새 많이 보잖아요. 위구르족들 봐봐요. 우리랑도 완전히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종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 그 사람들을 다 묶어서 중화민족 이렇게 엮을 수 있느냐 이게. 그건 불가능해. 학술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개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56개 민족을 묶어서 중화민족을 하는 허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인은 있어도 56개 민족을 하나 통합하는 중화민족이라는 건 없다. 이런 명백한 오류를 중국의 학자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지. 그래도 씁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래도 써요. 시진핑부터 씁니다. 중화민국은 지금은 대만을 말해요. 대만. 자, 하여간 그 질문은 조금 이따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막 이거 한 시간에 하려면요 진짜 바쁩니다. 다 못할지도 몰라요. 시간 좀 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그 역사를 기술하는 기본 이론의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깨려면 아까 얘기한 한 나라만 안 되고 이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깨야 돼.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이런 나라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혼자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뭐 수출 금지하면 그냥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중국은 몽골을 자기네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기예보도 합니다. 대만도 그렇죠. 대만성 이렇게 일기예보를 해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비자도 면제해요. 아니 중국 사람이 중국 오는데 왜 비자를 받아요? 몽골 사람도 열받죠. 중국인이 몽골 가려면 비자 받아야 돼. 너네 뭐 중국 놈이잖아.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학술 대회에서 말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과거만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현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지평 제가 6가지를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상세하게 소개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테니까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요 이런 데에 대한 특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요한문명의 발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문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요. 이게 제가 쓴 책인데 단독 서적 10권 중에 5권이 요한문명 책이에요. 쓰다 보니까 공저가 25권인데 그 중에 13권. 그러니까 제 학문 인생에 반이 저술활동의 반도 다 요한문명에 대한 거예요. 어떤 건 이런 거는 다 중국 학자들이랑 같이 쓴 책입니다. 저는 중국어를 좀 자유롭게 합니다. 중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20년이 넘게 지금도 방학 때 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요한문명에 대해서 쓴 단독 저서들이에요. 이건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가면. 자, 요한문명은 요 만리장성의 바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서, 이게 요하거든. 요하. 이렇게 기역자로 흐르는 게 요하라는 큰 강입니다. 이게 2000km가 넘습니다. 이렇게 요하를 끼고 있다 그래서 요하문명이라고 95년에 명명됐다 그랬잖아요. 이 일대에서 황하문명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 발달된 고대 문명이 발견된 거예요. 70년대 말 80년대를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발표돼요. 이 지역에 위험들 맨날 뭐 만주벌판 그런 말 달리듯 선구자만 생각하지, 이 지역에 이런 고대에 발달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 기록에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여기는 항상 야만인의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야만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 한족들이 스스로 쌓은 경계예요. 만리장성이라고. 다 뭐 융적이니 북이니 산융이니 뭐 등등 하여간 다 야만인의 땅이었는데 수천 년 동안 잊혀져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에는 요하 문명의 한가운데 여기에는 남북으로 200km, 동서로 500km나 되는 남한만한 사막이 자리하고 있어요. 기원전 3000년부터 여기가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발굴도 안 되고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발굴이 안 되는 게 발견도 안 되고. 근데 지금 발견된 거는 그 사막의 언저리에 있는 산기슭 같은 데에서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견돼요. 그 어마어마함은 제가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제가 여러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요하 문명의 신석기 문화가 기원전 7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9000년이죠. 9000년, 지금부터 9000년 전부터 신석기 문화가 시작돼서 쭉 흥룡화 부화로 이어지면서 홍산 문화 단계가 오면, 홍산은 전기 후기라는데 요 후기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단계가 되면 이미 동이 나옵니다. 동, 순동, 청동이 아닌 순동. 동으로 귀걸이를 만들었어요. 발굴됐습니다. 제 책에 사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고 얘기해요. 국가 단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군 조선을 거부하던 주류 학계나 이런 사람들의 기본 핵심적인 반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무슨 기원전 2300년은 뭔 놈의 국가가 있을 수 있냐. 청동기도 없는 시절에. 여러분들 청동기 없이 국가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잉카 문명 그 거대한 피라밋을 지었지만 남미에 청동기 없었어요. 잉카, 마야, 아즈텍 청동기도 없었어요 거기. 예? 뭐 환단고기 하는 사람은 황국시대라 그러는데 그건 환단고기를 틀로 본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하여간 신석기 홍산문화 후기 단계에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 학자들이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하연을 거쳐서 하가점 하층 단계가 되면 완벽한 청동기 시대로 고급 문명 단계, 고급 국가 단계. 저를 포함해 몇몇 사람들은 요 하가점 하층 단계를 단군 고조선 단계로 봅니다. 시기도 맞아 떨어지죠. 기원전 2333년 그죠? 이때는 완벽한 청동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가점 상층 단계까지 가면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 요하의 중심, 아까 그 지도의 중심지는 요게 요하예요. 요하. 제가 교수로 있었던 심양이고 또 적봉은 제가 안식년에 1년 동안 했어요. 쪽에서. 그러니까 요 적봉에서 심양에 이르는 이 지역이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만리장성 위쪽에. 여기가 북경입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자, 이 요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 지역이 이만큼이 가장 살기 좋은 강의 한 중간이 지금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카라친 사막이라고. 여기 사막이에요. 찾길도 없어요. 여기는 발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막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들은. 왜? 가본 적이 없거든. 사막인데 뭐 어디를 가요? 길도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옛날에는 근데 그 사막에서 무슨 놈의 고대 문명이 싹틀 수 있느냐? 고대 문명이 싹틀 때는 여기 사막이 아니었죠. 나중에 사막화된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자, 이게 번호가 빠를수록 시기가 빠른 건데 이거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점점 조금씩 확대되죠. 옆으로 북경까지 집어삼킵니다. 왜? 하가점 하층 단계에서. 자, 여러분들 그 사막이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나를 그 당시를 보면 이게 뭐냐면 태풍이 북상한 게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태풍이 중국의 남단에서 이렇게 꺾여서 한반도 남부 뭐 제주도 남해 이쪽으로 그 폭풍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태풍이. 옛날에는 9,000년 전에는 요하 문명이 시작되는 단계죠. 그죠? 소화서. 그때는 여기가 한반도잖아요. 여기가. 중국 자료니까 한반도를 안 그려서 그렇지. 여기가 산동반도, 요동반도인데 만주 지역 중간을 태풍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가면 바람만 지나갑니까? 비와 무수한 강우량, 아주 농토를 촉촉하게 적기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죠? 자, 실제로 해수면도 이렇게 나요. 홍산문화 시기에 현재 해수면보다 한 10m 이상이 높았어요. 기온도 건조 정도도 여기 보세요. 요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요하 문명 지역의 건조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건조화. 그 전에는 현재가 아니라 그 제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습한 기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 문명 초기부터 홍산문화 시기까지는 습한 기후였어요. 거기가 사막이 아니라. 평균 기온도 보세요. 현재의 평균 기온이 요거고 그때는 3, 4도 높았죠? 그렇잖아요? 현재의 평균 기온이 이게 요령선 남부에 지금보다 홍산문화니 사가점 상하층 요 때까지 한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까지 2, 3도, 3, 4도까지 높았어요. 이런 조건을 거의 유사한 곳이 어디냐면 한반도 중부 지역. 서울에서 대전을 잇는 한반도 중부 지역이 요하 문명이 꽃피던 시기의 기후와 거의 똑같아요. 사람 살기 좋죠, 그죠? 사람 살기 좋은 거지. 그게 기원전 3,000년을 기점으로 건조화되면서 사막화되면서 잊혀져 버린 거예요. 역사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그 지역의 신석기 유적 하나를 점으로 찍은 건데 여기도 바글바글하죠? 신석기. 청동기가 되면 완전히 바글바글 정말 아주 몸이 근질거릴 정도로 무슨 벌떼처럼 이 점 하나가 전부 다 유적지 하나입니다. 수천 개의 유적지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어요. 청동기 유적이. 저는 여기가 바로 초기 단군 조선의 중심지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랑 잽이 안 되죠. 신석기 유적도 여기가 압도적이지만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유적지가 이거는 이 하얀 부분은 요령성 지도고 요령성 자료에서 나온 거, 요 초록색으로 이건 내몽고 자료예요. 서로 스케일이 달라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오려 가지고 스케일 맞춰서 포토샵에서 이거 하루 종일 했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자료는 없어요.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붙인 겁니다. 느낌이 오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보세요. 내몽고나 너무 많아서 점 하나가 작아야 해. 여기가 조양, 적봉, 오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양과 적봉, 오한기를 있는 이 지역이 삼각벨트가 초기 단군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세한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제 책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비파형 동검도 보세요. 비파형 동검이 발굴된 건데 뭐 이런 거 학교 때 여러분들 익숙한 지도죠. 근데 이런 지도는 난 참 기분이 안 좋은 게 도대체 몇 개가 발견됐는지는 전혀 없어요. 그냥 발견된 지역만 표시하지 몇 개가 발견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현재까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331개가 발견됐는데 비파형 동검은 남한을 한반도 지역 남북한 합쳐서 75개밖에 없어요. 남북한 합쳐서 비파형 동검이 75개밖에 없어요. 발견된 게. 근데 여기 보세요. 내몽고 동부 지역, 내몽고 이 끝쪽하고 요동 요서 지역에서
거의 200개가 넘잖아요. 230개, 거의 3분의 2가 다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이건 좀 생략하고. 자, 이거는 제 답사들 조양시, 아까 제가 조양과 적봉과 오한길을 이루는 삼각지대가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조양시 박물관에 가면 제가 이 15년에 답사하면서 찍은 청동기 시대를 설명하는 전시 박스가 하나 있어요. 청동기 시대를 설명하는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스인데 이 박스 안에 비파형 동검이 21개가 전시되어 있어요. 난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내가 아까 기억하세요? 한반도 남북한 다 합쳐서 몇 개라고 그랬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게 7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일개 시박물관에서 박스 하나 안에 21개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거푸집까지 있어. 거푸집은 뭐예요? 만드는 돌범이에요. 돌범. 찍어내는 거죠. 저기다 그냥 그 청동을 녹여서 누우면 한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가하시면 쉬어보세요. 나는 수도 없이 쉬었죠. 지금은 가면 없어요. 이거 없애버렸어요. 내가 특강하는 거 알았는지 지금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자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75개 중에 남한 거는 한 30 몇 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박물관 하나에 한 점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대부분 조그만한 데 가면 다 모조품이에요. 진품이 아니고. 진품이 있는 데는 유리 박스 해가지고 혼자 돕니다, 이렇게 전기로, 그죠? 너무 귀해가지고. 이거는 박스 하나에 한 2m 되는 박스 안에 21개를 줄줄이 이것만 있겠어요? 수장고 뒤지면 어마어마하게 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여기 설명문에 조양시 안에서만 100개 이상이 발견됐다고 써 있어요. 한반도 전체보다 더 많아요, 조양시가.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뛰어넘을래다가 여러분들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면서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이 조양 박물관에 가니까 비파형 동검을 21개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 옆에다가 청동으로 그 장군상을 하면, 물론 청동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청동처럼 그러니까 장군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놀랍게도 비파형 동검을 이렇게 턱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연세가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이걸로 단군이라고 배웠죠. 그죠? 풀떼기 걸치고 있는 거. 지금 학생들은 이걸로 배웁니다. 풀떼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다 공인 영정이에요. 아직도. 북한에서도 초기에 대종교 쪽에서 전달된 이 풀떼기 있는 뭐 한국 거랑 비슷하죠, 그죠? 이거를 썼다가 93년에 단군능을 새로 짓죠. 단군능 할 때 정확히 언제 시점인지 제가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하여간 단군능 복원을 기점으로 해서 영정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단군능 이전에는 중국에서는 무슨 공산당 국가에서 뭐 그 단군을 모시질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모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종교 쪽에서 전달한 이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 뭐랄까 이 존숭하는 영성으로 인정된 건 아니었고 하여간 단군능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단군능 이 우표인데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 95년에 기념우표가 나오는데 94년에 단군능 그 준공식을 하는데 그때 요 저 단군상이 우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비파형 동검을 차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을 차고 있어요. 이게 단군능 안에 있는 영정이에요. 비파형 동검 보이죠? 여기는 묘양산의 단군사에서 모시고 있는 영정이다. 거의 뭐 비슷하죠? 신의를 써놓은 요것도 비파형 단검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랍니다. 북한에서는 이 단군능을 어마어마하게 지었거든요. 9층 피라밋으로. 요 네 기퉁이에 마른 목골로 되는 요 네 기퉁이에 이만한 9m짜리
비파형 동검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또 뭐 그건 이제 그림인데 이거는 비파형 동검을 들고 이제 건국을 선포하는 모습의 당군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비파형 동검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들은 당군 영정과 비파형 동검을 너무 쉽게 연결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군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연 건국 시조예요. 그죠? 기원전 2333년에는 비파형 동검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파형 동검은 하가점 하층 기원전 1000년 단계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을 단군 영정, 즉 건국을 한 단군 영정과 연결시키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역사 고고 발굴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가점 하층 단계인데 기원전 2003년 하가점 하층 단계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걸 연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파형 동검을 국조당군과 비파형 동검을 연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기원전 2303년 건국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요하 문명이 발견되었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청동기 유적에서 그 적봉과 조양을 잇는 이 지역이 당군의 중심지, 초기 당군 고조선의 중심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기원전 3500년대부터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가점 하층 단계가 오면 완벽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거를 중국 학자들은 하나라보다 앞선 고대 문명 국가 이렇게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료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를 포함한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퉁구스 오족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거예요. 퉁구스 오족의 기원지가 밝혀졌어요. 네이처지에서 여러분들 네이처지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잡지잖아요. 그죠? 네이처지가 작년 11월호에 10개국의 40명의 학자가 언어학 유전자 분석, DNA 분석, 고고 유적지 분석 이 세 가지 파트를 총망라해서 전 세계 10개국의 40명의 학자가 조인트 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는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류사학 연구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 즉 퉁구스 어족의 기원지가 어디인지를 밝힌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이처지. 그 기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네이처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지는 9,000년 전 서요하 유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다. 놀랍죠? 이거는 획기적인 논문, 네이처에서 실어줄 정도면 획기적이. 왜냐하면 기존의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은 유목민 가설이 지배했어요. 유목민 가설이 뭐냐면 그 기원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들어온 유목민들이 가지고 들어온 언어다 이거예요. 그게 나중에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요하 문명 이게 바로 요하 문명 지역이에요.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 바로 요하 문명 지역. 그 요하 문명 지역에서 최초로 기원해서 어떻게 퍼졌느냐? 이렇게 퍼졌다. 이건 네이처 발표지에 그대로 있는 거 제가 긁어 온 거예요. 요 3번 지역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의 기원지입니다. 여기. 그리고 빨간색 4번, 5번은 최초로 여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확대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청동기 시대에 확대된 청동기 시대. 여기가 기원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고의 권위지에 세계 40명의 학자가 10개국의 40명의 학자가 유전자 분석, 고고학 자료 분석, 언어 분석 이 세 개의 최고의 학자들을 모아서 조인트에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이 논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연구하는 요한, 이게 바로 요한무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요한무명제에는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요 지도 보여드렸죠. 나는 이 논문 나오기 전에 이거 다 그린 거예요. 자, 요거를 같은 스케일로 맞춰봤어요, 내가. 보니까 요 3번 지역이 3번 지역 보이죠? 이게 트랜스 유라시아의 기원지라고 네이처가 밝힌 지역이, 요거하고 요거랑 거의 똑같죠? 요한문명 지역은 똑같잖아요. 그리고 9,000년 전 서요하 지역의 기장 농업 지역이 바로 다른 말로 요한문명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이게 흑룡화 문화 8,000년 전에 9,000년부터 기장을 재배를 했는데 요하 지역에서 9,000년 전에 나온 것들은 아직 순화 과정이 덜 끝난 야생종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흑룡화 단계에 오면 기원전 6,000년이니까 8,000년 전입니다. 흑룡화 문화 단계에 오면 세계 최초의 재배종 기장과 조가 나옵니다. 재배종이에요. 이미 순화 과정을 거쳤어요. 좀 여러분들 보는 게 이 빗살무늬 토기 안에 1,500알 가깝게 발견됐어요. 2003년 4년에.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세계 최초의 재배 기장입니다. 이게 조고. 기장이 압도적이에요. 96%예요. 그래서 곡식의 신이 지금도 직신이에요. 기장 직자를 써가지고. 사직단에 제사를 지낼 때 지금도 쌀밥을 올리지 않고 기장밥을 올려요. 왜? 그런 제사의 원형이 기장 농업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직단 제사 지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데 쌀밥 올리잖아요. 사직이라는 게 뭐냐면 사는 토지의 신을 말하고 직은 곡식의 신인데 그 곡식 직자가 기장 직자예요. 지금도 기장밥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잘 모르죠, 일반인들은. 근데 그 기장이 세계 최초로 순화되어서 재배화된 게 재배종으로 그 농경을 한 곳이 바로 요한문명의 흑룡화 문화시. 이게 12년에 2012년에 한 10년 전이죠. 세계 주요 농업유산은 이미 등재 완료됐어요. 제 책에 보면 상세하게 사진도 많이 나옵니다.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용. 그냥 중국에서 일어난 일쯤으로 생각해요. 거기가 중국 땅으로 취급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가 옛날에 고조선의 땅이었고 부여의 땅이었고 고구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게 발견됐는지 뭐 신문에 떠들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자, 이거는 2014년에 세계 학술 대회를 한 겁니다. 중국에서, 여러분들 핸드폰 중국에서 샤오미라는 거 핸드폰 싸구려 나오는 거 있죠? 그 샤오미가 이 샤오미입니다. 작은 쌀이라는 뜻인데 중국에는 쌀을 대미라고 불러요. 대미, 따미. 옥수수는 옥미, 위미. 좁쌀하고 기장을 다 작은 쌀이라 해서 샤오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장과 조는 다 샤오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핸드폰 회사가 이름을 딴 거예요. 샤오미에서. 지금도 북방 지역에 가면, 동북방 지역 가면 호텔의 아침 식사가 조 볶은 거 나와요. 우유에 타 먹으라고. 지금도 먹어요. 많이 재배하고. 거기 뭐 쌀이 재배가 안 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했죠? 요한문명이 발견됐고 그 요한문명 지역이 바로 한국어의 기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국어가 기원을 했으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다 포함해서 거기가 기원했으면 달랑 언어만 기원을 했겠어요? 거기서? 말이 안 되잖아요. 말만 거기서 기원하고 다른 건 다른 데서 기원해요? 민족도 거기서 기원할 거고 우리의 사상, 종교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우리의 역사, 의식, 문화, 종교 모든 걸 연구하려면 요한문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요한문명 지역에서 갑자기 기원을 하고 다른 건 다른 데서 다 뭐 강원도에서 시작되고 막 그래요? 말이 거기서 시작됐는데 말이 있다는 건 인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불리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나 종교, 사후관이나 이런 것들 다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놀랍죠? 다 처음 듣는 거죠. 여봐, 내가 아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한번 뒤져보세요. 이런 어려운 얘기 들으면서 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 피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할래나?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충격입니다. 자, 이하 선우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부사는 그 60년대에 북경대 교수였던 역사학과 선생이던 부사년 선생이 이하 동서설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책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민족과 동이족이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서 균등하게 서로 경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때는 놀라운 거냐면 동이라는 게 다 야만인 취급을 했었는데 갑자기 동이를 중국 민족 화하족과 거의 대등한 세력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초기에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인정이 되는 학설이지만 초기에는 부자전 선생이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12년에 역화라는 사람이 이하 동서가 아니라 이와 하가 동서에 분점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선우설을 발표합니다. 이 책 제목이 이하 선우설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일부러 구해서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야, 그거 좀 사서 보내라. 읽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자, 동이는 지역적으로 동쪽에 중국의 동쪽에 있었고 시기적으로 앞선 민족이다 이게 화하족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토착세, 농경 문화를 만든 토착 세력이 바로 동이라는 거예요. 중화민족의 주체가 되는 화하족은 뭐냐 그럼?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유입된 청동기 시대에 새롭게 유입된 유목민족들이라는 거예요. 바탕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동일은 원래 동아시아의 고대 문명을 건설하고 농경 문화를 건설했던 세력이다 이게. 토착 세력인데 청동기 시대의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목문화와 청동기를 끌고 새로 유입한 세력이 화하족의 원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책을 발표를 해요. 근데 자기네한테 불리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과감히 얘기하느냐? 중국은 이미 동이족은 모두가 중화민족의 일부로 다 끌어안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다 중국사 일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사년 선생 시절만 해도 이런 얘기는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부사년 선생도 이하 동서설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 동이족도 다 황제의 후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떠드는 겁니다. 책이 나와 있어요. 자, 네 번째 지표입니다. 또 이 새로운 걸 제가 하나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임금 들어봤죠? 요순 시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동아시아의 역사나 철학, 뭐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요순, 우탕, 문무주공 이런 말에 익숙합니다. 그죠? 철학에서 뭐 도통을 얘기할 때 요순, 우탕, 문무주공 얘기를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역사학에서 얘기할 때는 하상주 시대부터 역사 시대로 봤어요, 여지껏. 많이 들어봤죠. 하상주 3대 그런 말 들어봐요. 그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가 나오기 바로 이전의 시대가 요순 시대예요. 그래서 요순, 우탕, 우가 뭐야? 하나라의 건설한 우왕이잖아요, 그죠?
탕은 상나라 탕이고, 그러니까 요순, 그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요순 시대가 다 신화 시절에 했어요. 우리 뭐 주리학에서 당군 조선을 신화라고 보는 것처럼 유사하게 요순 시대는 하상조 시대부터 역사 시대고, 요순 시대는 역사 시대가 아니라고 본 게 중국의 주류학계였어요. 그게 깨지기 시작했어요. 자, 2015년에 무지무지 중요한 책이 발간이 됩니다. 저도 그걸 어렵게 구했는데, 4권으로, 전화번호만 4권인데 도사유적 발굴 보고서예요. 중화문명 탐험 공정을 끝내면서 여러분들 천안문 앞에 가면 국무원 기자회견실이 있어요. 국무원 기자회견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 무슨 기자회견실이랑 거의 동급이죠. 국무원, 국가에서 발표하는, 거기에서 중국 그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소장이자 또 전인대 당연직 대표이고 중국 고고학계 이사장인, 즉 고고학계의 최고 원로인 현직에 있는 왕외라는 분이 국무원 기자회견실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밑에 아랫사람들 쫙 거느리고 뭐라고 발표하냐면, 발표 내용을 핵심을 얘기를 하면, 도사유적이 새롭게 발견됐는데 여지껏 우리가 발굴해서 발굴 보고서까지, 이제 그날이 발굴 보고서 내는 날이에요. 2015년 12월 21일입니다. 도사유적을 발굴하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전설로만 알고 있던 요임금의 도성인 평양성이다. 이게 국가적으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제는 2015년 12월 21일부로 요순 시대는 역사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순은 실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드립니다. 자, 요 도사유적이 발견된 데가 어디냐면 인분이라는 곳이에요. 인분이 시인데, 인분시 안에, 이거 여기가 여러분들 안양 있고 저 상나라 초기 중심지 있던 곳이고, 대충 알죠? 황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기가 태행산맥 있는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요하 문명의 가장, 황하 문명의 가장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이. 자, 인분에서, 이게 인분시 전체인데, 옛날부터 인분시는 행정 중심지 이름이 요도구예요. 도사유적 발굴되기 이전에도 이 지역에는 도사유적이 여기인데, 도사유적이 정식으로 발견되기 이전에도 여기는 이미 요임금의 유적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왕성이 발견이 안 됐던 거죠. 옛날에도 여기는 요도구예요. 행정 중심지가. 지금도 요도구예요. 자, 거기에는 요도구 안에는 지금 요묘, 이게 요묘입니다. 이거 하루 종일 돌아다녀 어마어마하게 커요. 경복궁보다 아마 더 클 거예요. 여기 요순우를 모셔놨어요. 한가운데 요임금이고 순임금과 우임금 양쪽에 어마어마하게, 전 직접 다 가봤죠. 그 다음에 요임금의 묘도 있어요. 묘도.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었는데 정작 요임금의 왕성터가 발견이 안 됐는데 요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건 뭐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자, 여기가 제가 답사 갔을 때 그 도사유적 옆에 임시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보여요? 최초의 중국이다. 여기가 최초의 중국이에요. 중국 최초의 국가다 이게. 요 두 개는 갑골문보다 거의 1000년 앞서는 도사유적에서 발견된 현재까지 최초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해놨죠. 이게 문자고 이게 요자입니다. 요자. 근데 요거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요? 제요고도. 요임금의 옛날 도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문헌 기록에는 많이 있어요. 요임금이 당을 건설하잖아요. 당. 그래서 당나라가 원래 요임금의 당자를 다시 따온 거예요. 한당 명청할 때 당자를. 그러니까 당이라는 나라 이름이 요임금의 나라 이름인데, 그래서 당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당요, 요임금을 부를 때. 그 요임금이 그 나라를 건설해서 그 이름이 당이고, 요임금이 열 몇 살인가, 16인가 15인가 뭐 천자에 등극하고 이런 거는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시경, 서경 뭐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름이 평양인데 성 이름도 써 있어요, 기록에. 근데 거기가 어딘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 발굴된 거는 이만한 크기의 도성이 발견된 겁니다. 이 이중성인데 외성으로 둘러싸인 데가 280만 평방미터예요. 감이 안 잡히죠? 3으로 나눠보세요. 3.3, 39, 27, 90만 우리나라 평. 하긴 뭐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90만 평을 상상하기 어렵죠. 그 중고등학교 하나가 운동장 100m 뛸 수 있는 데가 보통 3,000평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여러분들 4세기, 5세기에 백제, 몽촌 도성이니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게 한 5만 평방미터, 6만 평방미터 이래요. 잽이 안 되죠. 막 2000년 후에, 2000 몇백 년 후인데도 그 훨씬 전인데 어마어마한 크기. 거의 여의도 많은 거예요. 여의도만. 왕족들이 살았던 실내, 그러니까 내성의 크기만 13만 평방미터. 그리고 주변에 뭐 여기 천단도 있잖아요. 주변 지역까지 하면 유적지 전체는 430만 평방미터예요. 성곽으로 있는 건 여기고요. 성곽 밖에도 유적이 있으니까 성곽 밖까지 하면 430만 평방미터고 성곽으로 안에 둘러싸인 곳 안에는 280만 평방미터라고. 어마어마하죠. 이거 이제 전체 발굴하려면 앞으로 100년은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발굴한 것만 전화번호만 4권으로 1차 발굴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도성이 유지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900년대. 요순 시대와 거의 엇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거냐? 이게 아까 얘기한 최초의 문자입니다. 여기 전시관에 그렇게 써 있죠? 가장 오래된 문자.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갑골문보다 1000년이 앞섭니다. 아까 그 누가 여쭤봤죠? 그 하가점 하층단에서 골각 문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기원전 2300년이에요. 이거랑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붓으로 썼습니다. 붓으로 썼어요. 이때도 붓이 있었어요, 이미. 자, 그러니까 왜 중국의 요임금 도성이 발견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자,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서에는 삼국유사부터 시작해서 당군조선을 언급한 모든 역사서에는 당군의 건국 연대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써 있냐 하면 뭐 기원전 2330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환산해서 지금 기원전 2300년 우리 역사서에는 다 어떻게 써 있냐면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요임금이 천자에 즉위한 후 50년 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당군조선이 건국한 해와 요임금이 건국한 해가 가까워.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만 뭐 50년 해봐요. 고기니까. 그러니까 요임금은 항상 단군 고조선이 건국한 연도와 항상 링크돼 있어요. 모든 사서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남아요. 근데 그 요임금이 이제는 실존 인물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군 조선은 실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이 요하문명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황하문명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도사유적, 즉 요임금의 도성이 있을 때 이거와 유사한 크기로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요하문명 지역에서는 이때가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인데 보이시죠? 이때 국가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은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요서 지역의 하가점 하층 그 시기에 방국 단계의 대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기라성 같은 사람이 어디 뭐 중국의 어디 지방의 제야학자가 아닙니다. 설지강 같은 사람들도 아주 기라성 같은 학자인데 이 하가점 하층 시기에 요서 지역에는 하나라보다 앞서서 건설된 문명 고국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라가 언제? 하상주. 하나라보다 앞선 그러면 뭐예요? 요순시대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요서지역에도 하나라보다 앞선 시기에, 즉 요순시대에, 달리 말해서 하가점 하층시대에 고국 단계의 대국 혹은 하나라보다 앞선 문명 대국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학자도 아니고 중국의 명망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 이름이 중국 역사서에는 없어, 비정할 나라가. 그래서 무슨 나라 이름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문명 고국 이렇게뿐이 말을 못해, 얘네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신화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잖아요. 왜 우리는 못 쓰냐 이 말이에요. 중국 학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막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물론 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학자들이 이 기라성 같은 고고학의 대부들이 근데 이게 왜? 자기네들 발굴해보니까 이거는 완벽한 국가 단계 위에 건설된 대국이다. 문명 대국이다. 근데 그걸 자기네 역사에 맞는 나라 이름으로 비정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나라 이름. 요소 지역에 무슨 놈의 나라가 있었어요, 걔네들. 어느 나라가 요소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소병기나 설지강이 얘기하는 이 문명 고국이 저는 고조선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후학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것도 또 새로운 자료일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퍼져야 됩니다. 자, 장 바프티스트 레지라는 신부님이에요. 프랑스 신부님인데 이 양반은 1700년대 초반에 그 대성이 청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서구에서 청나라나 이럴 때 온 그 선교사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특히나 또 이 동양에 오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다 공부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양반은 사서삼경 달달달달달달 다 번역도 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번역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레지 신부가 1735년에 거의 뭐 30년, 300년 전이죠? 1735년에 불어로 한국 역사책을 씁니다. 골 때리죠? 이 사람은 한반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썼느냐? 청나라 황실에 보관되어 있던 3개의 책을 참고해서 썼다고 서문에 써놨어요. 근데 그 3개의 책 이름을 음성기호로 써놔가지고 그 책이 뭔지 몰라. 아직도 못 찾아.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한국 역사를 몰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잘 써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폄하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1735년에 환단고기 이런 책이 나오기 250년, 770년 전에 거의 300년 가까이 전에 한반도 역사책을 써놨다 이 말이야. 그게 3년 뒤에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렇게 동양의 옛날에 동양이라는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나라였는데 그 책이 나오니까 직접 갈 수는 없고 책이 나오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영어로도 3년 만에 영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유정이라는 양반이 이은우하고 둘이서 해놨는데 해제까지 해가 여기에 불어 원본도 다 그 영인본으로 첨부되어 있어요. 영어본도 있고. 자,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첫 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인, 여기서는 주로 고조선인인데 조선인은 기원전 2357년 치세를 시작한 중국 요임금 때부터 BC 2188년 치세를 시작한 한나라 3대 제왕인 태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속민이었다. 속민이었다. 좀 기분 나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임금 때부터 고조선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요임금 때, 상나라 때, 하나라 때, 상나라 때, 요임금 때부터 하상조 시대까지 중국과 경쟁하던 나라였어요. 침범도 하고 어떨 땐 조공도 바치고 역사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환단고구려의 책이 나오기 3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 프랑스 신부가 한국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 기록이에요. 환단고기를 가지고 뭐 우리 역사가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아무도 설득할 수 없어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얘기지. 이거는 객관적 자료예요. 우리를 뭐 얼마나 이쁘게 봐줄 이유도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근데 청나라 황실에 소장된 책을 바탕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역사서를 쓰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볼까요? 상나라 제왕 중정 때 고조선은 중국을 침공하였고 때때로 굴복하기도 하고 때때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조선이 강남과 산동 지역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조선은 자신들을 정복하여 몰아낸 진시황 통치 전까지는 강남과 산동을 점유하고 있었다. 놀랍죠. 춘추 전국 시대에는 산동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다, 고조선이. 물론 이걸 내가 100% 믿지는 않아요. 이런 기록이 있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죠, 학자들이. 산동 지역에는 비파형 동검도 나오고 세형 동검도 무더기로 나옵니다. 산동 지역. 2014년 새로 발굴된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질문이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제야에서 만든 무슨 책도 아니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자료, 이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지 신부 자료를 통해서 보면 기자조선 이전, 그 당군조선이죠. 당군조선 시대의 강역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 산동 지역을 이렇게 침범한다. 기자조선 이후에 징계 침입하기 전에 기자조선 강역. 자, 6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이제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자, 6번째는 동북아시아에서 아까 제가 서론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 역사에서는 하상조부터 역사 시대를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명 단계도 하상조부터 시작하고 그랬는데 요한 문명이 발견되면서 문명 단계 진입하는 시기를 무지무지 올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학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뭐 학자마다 다 하는 건 여러분들은 힘드니까 제가 나는 이 사람들 논문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다 읽어서 표로 만든 거예요. 자, 예전에 이게 정설이었어요. 기원전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그 하나라의 도성인 이리두가 발견되면서 이리두 시대부터 이제 문명이 시작된다. 이게 기존의 정설이었는데 지금은 기원전 3000년 전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서 지역에서 아까 홍산문화 후기 얘기했잖아요. 고국 단계에 진입한다는 홍산 후기 단계부터 문명 단계라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에 절강성 지역에는 양조문화. 양조문화에는 여러분들 오늘 양조문화까지 하면 뭐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중원의 묘조구. 중원도 아니에요. 묘조구는 중원은 중원이네. 앙소문화의 후속 문화로.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지역에서 이 시기에 기원전 3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문명 단계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게 기원전 3500년의 홍산문화. 아까 얘기한 소병기 선생이 대표 주자고 지금 돌아가시니까 곽대순이나 한관 이런 사람들이 그 논리를 이어서 계속 논문들을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2500년 아까 지금 도사유적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도사유적 단계면 이거 완전 문명 단계다. 그때부터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크게 3등분대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다음에 국가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단계도 대표적인 사람이 소병기나 허갱 이런 사람들인데 이 요서지역 홍산문화 후기 등 게 이미 고국 아까 얘기했죠?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다. 이 고국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어려우면은 이 허갱은 이걸 추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마 역사 전공하거나 이런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군장 국가, 군장 사회 이렇게 해요. 치프덤. 요 시기는 치프덤 단계다 이게. 그러니까 홍산문화 요하문명의 그 홍산문화 단계는 치프덤 단계로 군장. 여러분들 군장 사회는 군장 국가는 초기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가입니다. 초보적인 국가여서 그렇지. 그 단계부터 국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 이렇게 좀 가는데 하여간 이 홍산문화 후기 즉 기원전 요하문명에서는 홍산문화 후기 단계에서부터 이미 초기 국가 단계 그리고 초기 문명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소수가 아니에요. 자, 저는 중국 학계에서 발표하면서 이 아까 제가 그 중국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병기 선생이 요하문명이 발견되면서 요하문명과 중원의 그 황하문명이 어떻게 교류했는가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Y자형 문화벨트라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Y자형으로 여기가 요하문명이죠. 요하문명이 남하하고 앙소문화나 요하문명 그러니까 황하문명이 북상하고 또 초원의 청동기 문화나 초원 문명이 남하하고 또 북상하고 하는 Y자형으로 닮은 이 교류 관계를 Y자형 문화대라는 이론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마치 한반도는 아무 상관없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발표를 듣고 이 양반은 여러 군데서 이 논문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제가 A자형 문화대라는 이론을 중국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중국어로. 중국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하문명을 중국 거다 한국 거다 이렇게 싸우는 건 무의미해요. 기원전 3000년, 5000년, 8000년에 중국이 있었어요. 한국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당연히 중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당연히 흘러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뭐 적성묘도 흘러 들어가고 옥결, 옥문화는 오히려 한반도에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여간 중원으로 전달된 거에 비하면 한반도로 전달된 옥문화가 거의 없어요. 신석 시대 이럴 때 막 청동기 시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루트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와 일본으로 연결되는 또 루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저는 이걸 A자형 문화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하문명을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첫 책을 쓸 때부터 중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첫 책을 쓸 때부터 요하문명을 중국 거다 한국 거다 이렇게 싸우는 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첫 책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동북아시아의 공통의 시원 문명이다. 중국이 생기기도 전에 한국이 생기기도 전에 몽골이 생기기도 전에 있던 문명인데 그 문명이 지금 중국 땅에 있다 그래서 중국어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어떤 거는 중국으로 당연히 연결되죠.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당연히 한반도로 연결되죠. 어떤 것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연결됐는가에 따라서 주도권이 누가 더 적자인가를 싸울 수 있어도 이게 통째로 뭐 중국 거다 일본 거다 일본은 끼지도 않겠지만 한국 거다 이건 쓸모없는 논쟁이다. 그래서 저는 동북아 공통의 시원 문명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바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한중 간의 역사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동북아 문화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학회장을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학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도 뭐 중국이랑 한국 싸우지, 한국이랑 일본 싸우지, 일본이랑 중국 싸우지, 그죠? 사안에 따라 독도 문제 뭐 사안에마다 막 셋이서 서로 막 2대1, 3대1, 뭐 1대1로 싸우니까 정치 공동체를 만드는 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수순으로 실현 가능할로 문화 공동체를 자주 얘기해요. 근데 문화 공동체도 이게 되겠어요? 위안부 문제니 뭐 역사 문제 갈등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시발점을 이 요하문명을 공동의 시원 문명으로 상호 승인을 하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자 이거예요. 연구를 해서 얼만큼 어떻게 중원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얼만큼 또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공동 연구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하문명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 요한복음에서 뭐가 발견된 걸 내가 안 보여드렸으니까 뭐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돌아가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요, 요한무형 특강 뭐 3부짜리도 있고 2부짜리도 있고 별의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는 것 뿐이지, 이미 책도 여러 권 써놨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은 책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청하늘에 참 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금 연주자 이지은이었고요.